안녕하세요. 주간 전망대입니다. 새로운 금융규제 방식인 DSR 제도는 지난 3월 26일부로 실시됐습니다. 또 부동산 시장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 4월 1일부터 개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제도들이 지난 1, 4분기 그중에서도 특히 3월 달 부동산 시장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고 또 이런 제도들이 본격 시행되는 4월 이후의 부동산 시장 어떤 모습을 띠게 될 것인지 전문가 네 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함께 해주실 전문가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주거서비스 소사이어티 장영동 사무총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한국자산관리연구원 고종환 원장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명지대학교 권대중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건설산업연구원 두성규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들 하세요. 자, 3월 부동산 시장 먼저 좀 살펴봐야 되겠는데요. 먼저 부동산 시장 가기 전에 DSR 시행된다 그러면서 가계대출이 급증을 했다면서요? 아무래도 총부채 상환 비율 이게 새로운 DSR 제도가 시행이 된다 그러면 규제가 빡빡할 수 있다. 금융 대출이 빡빡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3월 26일 날 기점으로서 시행이 된다는 것이 이미 공포가 돼 있었기 때문에 네. 뭐 대출을 받는 사람들은 미리미리 앞서서 받았기 때문에 네. 그에 따라서 가계부채 문제는 또다시 사상 최대로 커진 것이죠. 쫙 당겨 미리 당겨 놓는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자금 소요가 4월, 5월, 6월에 가더라도 이건 어쩔 수 없이 받아놔야 되니까. 네. 자, 3월 거래가 근데 또 많이 늘었죠. DSR 때문에 가계부채 늘어난 것도 늘어난 거지만 네. 사상 최대였다면서요? 네, 무엇보다도 이제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4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이제 다주택자 중과제도로 인해 가지고 사실 그 중과제도를 피하기 위한 어떤 움직임들이 상당히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물론 그 올해 들어와서는 사실 1월 달부터 많은 거래량이 이루어졌지만 서울 지역의 아파트만 중심으로 해서 본다면 3월 달에 약 한 14,000건에 조금 못 미치는 정도로 사실은 많은 거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을 전년 대비해서 본다면은 약 한 95% 정도 증가한 그런 수치라고 볼 수 있는데, 그렇죠, 2배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런 정도고요. 또 주택까지 포함할 경우에도 상당히 많은 물량들이 즉 한 50% 이상의 물량들이 거래가 될 정도로 상당히 3월 달에 움직임이 많이 상당히 많아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이사철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감안한다 하더라도 예년에 비해서 굉장히 두드러진 이런 변화는 결국은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 제도 자체가 정부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 시장의 규제 이런 부분들을 회피하고자 하는 나름대로 여러 가지 각 보유자들, 주택 보유자들마다의 하나의 선택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다른 뭐 정려라든지 또 임대사업자 등록이라든지 이런 데 있겠지만 가장 기본적으로는 좀 몸을 슬림화해서 이 중과 제도로부터 좀 벗어나보자 이런 것들이 많이 반영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제 두 박사님 설명 잘해 주셨습니다만 네. 사람들이 이제 다주택자들이 버틸 거냐 처분할 거냐 이런 갈림길에 섰다는 얘기가 많았잖아요. 네. 드디어 이제 선택적인 행동을 했다. 그런 것들이 거래량에 반영되어 있다라고 보여지고 이런 선제적인 행동의 결과로 보이고 또 하나 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그동안 정부가 여러 대책을 쏟아 놓았는데 이 대책들이 과연 약발이 있느냐 이런 논란도 있었잖아요. 네. 결국은 이제 어느 정도 그 정부 정책에 약발이 좀 나타난 거다. 저는 그렇게도 보고 있습니다. 매도를 하게 예, 된 크게 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파리 대책에 이미 작년에 파리 대책을 발표하면서 이미 4월부터 양도세 중과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들이 네. 밝혀졌잖아요. 그러니까 작년 말까지는 눈치를 다들 보느라고 어떻게 할 건지 이게 뭐 어떤 방향으로 갈 건지는 눈치를 보는 게 작년 말이었고 올 들어와서는 1월 달까지는 좀 뜸했는데 2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해서 사실은 1월에 임대 등록할 사람들은 임대 등록으로 상당히 많이 갔고요. 2월부터는 이제 팔 사람은 빨리 조기에 팔고
뭐 이런 경향들이 나타나다 보니까 2월, 3월에 이제 급격히 거래가 늘어는 걸로 이렇게 증여도 볼 많이 수 있을 것 나타났다. 같습니다. 이런 것들은 참 그 증여도 어떻게 많이 보면 네, 예, 바람직한 변화라고 또 볼 수가 있죠. 그런 결과가 이제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은 네. 지난주에 서초구와 강남구의 일부 가격이 이제 하락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금매물이 좀 싸게 나와서. 그렇죠. 네, 그래서 가격이 정상적인 가격이 아니고 네. 뭐 금매도 있겠지만은 어쨌든 간에 이제 그 통계적으로는 하여간 이제 하락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여쭤보려고 했던 게 사실 지난 2월까지 아파트 가격이 또 급등세가 또 나타났었던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3월이 조금 잠잠해진 거고. 네. 그러니까 3월이 이게 실제로 아파트 가격의 하락세로 해석을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이거는 그 하락세라고 하기보다는 이런 새로운 제도 때문에 급매물을 소화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일시적인 현상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제가 볼 때는 그 이번에 그 강남 서초 쪽의 가격이 이제 주춤하고 하락세로 전환되는 거에 결정적인 것은 아마도 재건축 시장을 중심으로 가격이 오르기 시작했거든요. 네. 이 안전진단 강화가 결정타가 아니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강남 지역 특히 서초 강남 지역의 가격을 상승을 주도했던 것이 재건축 아파트였거든요. 근데 이것은 이제 뭐 재건축이 아주 어렵게 됐기 때문에 거래가 한산해지고 매물이 내놔도 매매가 안 될 정도니까 네. 주도적인 역할을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이제 안전진단 강화에다가 이제 부담금 폭탄, 그렇죠. 이게 예고 조치가 상당히 네. 좀 효과를 나타냈다 그렇게 좀 보여지고. 근데 실제로 권 교수님 말씀에 제가 사례를 하나 들면 이게 잠실주공 5단지가 이제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네. 많이 올랐거든요. 네. 이게 이제 근데 약간 요즘 또 많이 떨어졌죠. 예, 그게 이제 34평형 같은 경우가 이게 이제 제가 기억하기에 2013년에 이게 8억 6천 정도 저점을 찍었어요. 네. 그러다가 이제 올해 약간 2월경에 이게 3월이었죠. 이 20억 2천만 원까지 고점을 찍었다가 하나 사둘 걸. 예, 아니 좀 예, 우리가 이러시면 안 되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17억 7천만 원에 떨어졌어요. 2억 3천이나. 그 2억 사이에 5천이 떠요. 떨어졌는데 네, 예, 권 교수님 말씀대로 두 가지가 아주 중요한 변화예요. 과거 같으면 이제 소위 매수세가 있을 때는 이게 거래가 됐을 텐데 네. 17억 7천, 2억 3천 떨어진 가격에도 매물은 나오는데 많이는 안 나와요. 네. 이 순간. 그러나 거래가 안 되어서 좀 더 내릴 그런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는 게 현실입니다. 그리고 뭐 음마 아파트도 1억씩 떨어지고요. 압구정도 그래서 재건축이 떨어졌다는 것은 이제 선도 시장의 변화가 어쨌든 나타난 것이고 이게 이사철이기는 합니다만 이런 것들은 앞으로 좀 예견하는 하나의 중요한 예고 지표가 되죠. 우선 이제 그 주택이라는 것은 이제 많은 돈을 주고 사야 되는데 레버리지 효과로 사거든요. 은행의 응자를 통해서 이렇게 네, 사는데 네. 금액이 너무 많이 오르는 부담감도 있지만은 자기 자본이 없는 경우에 적은 경우에 이거 대출이 어려워졌어요. 아까 네. 말씀하신 대로 DSR을 적용하기 때문에 그 금리 DSR은 뭐 그 이전에 있는 주택에 대한 그 원금 이자 계산하지요. 또 마이너스 통장부터 자동차 할부까지 안고 있는 모든 부채를 다 계산해서 대출을 주다 보니까 네. 이게 뭐 매물로 나와도 사고 싶어도 돈이 반 정도까지는 절대 살 수가 없게 그런 구조가 돼 버렸어요. 네. 자 일단 이거 가지고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에 대한 얘기는 조금 이제 넘어가서 그렇죠. 하기로 하고요. 이제 또 짚어봐야 될 때가 몇 군데 또 있어요. 그거 말고도.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예. 좀 전에 우리 그 고원장님께서 잘 말씀을 해주셨지만 뭐 이 강남 지역의 그런 변화, 그리고 가격도 약간 약세로 돌아서고 네. 또 실제 거래량도 많이 이제 증가했던 그런 부분도 있지만 가장 이제 서울 지역만 가지고 본다면은 일단 노원구 쪽에 네. 그 움직임이 굉장히 이제 구체적으로 가장 많은 거래량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노원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무래도 아파트 밀집 지역이고 또 소액으로서 투자했던 갭 투자자들도 상당히 무지하게 많이 들어가는 있는, 예, 그렇죠. 동네죠. 네. 그런 상황이고 또 한편에서는 어느 정도 몇 군데에는 이제 상당히 노후화가 많이 진행이 돼서 네. 재건축 대상도 될 수 있었던 그런 측면들이 있었던 대상인데 예. 이제 공교롭게도 뭐 재건축 관련해서 기준도 강화돼 안전진단 기준도 강화되고 여러 가지 이제 부담 요인들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과 함께 양도세 중과 부분에 대한 회피도 하려는 그런 움직임들도 있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요즘 뭐 똘똘한 한 채만 가지고 있는 쪽으로 해서 이제 뭔가 이 위기를 좀 탈출하자 이런 이야기가 있듯이 그런 쪽에 있어서 이런 표현이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러 카드 중에 가장 우선적으로 처분하는 카드로서 그 노원구나 이런 쪽에 있는 아파트들이 네. 좀 선정하지 않았나.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노원구가 유독 그 3월 달에도 그렇고 굉장히 많은 거래가 되고 또 가격도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좀 약세, 이렇게 상승률 자체가 급격하게 줄어드는 그런 양상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강남 잡으려고 그랬는데
그 목동하고 노원구가 맞았다. 그러니까 강남 잡으려고 번개를 딱 위서 때렸는데 이게 옆으로 빗나가가지고 딴 데 맞았다 그러더라고요. 서울시에 그 재건축 가능한 아파트가 10만 가구가 넘습니다. 네. 그 중에 목동이 2만 6천 가구 정도 됩니다. 상계동이 3만 가구. 네, 거기에 8천 가구가 넘는 구가 영등포를 포함해서 4개 구가 있습니다. 네. 이게 전부 재건축이 어려워졌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강남 같은 경우는 이미 재건축 대상 아파트의 반 이상이 안전진단을 통과하거나 관리처분 인가를 받고 진행 중입니다. 네. 그러니까 강남은 이미 많이 달려갔는데 뒤따라가던 나머지 구들이 다 당하고 마는 거죠. 아직 안전진단 못 들어간 데들. 네, 유탄을 맞아. 유턴을 많이. 주택 가격이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사는 사람이 있어야 얘기가 될 수 있는데요. 네. 역시 이제 지난해 말부터 계속 정부가 압박하고 이게 두드린 어떤 그런 규제 효과 때문에 결국은 사고자 하는 의욕이 시장에서 많이 사라졌다. 지금 뭐 네. 3월 달 들어와서 이사 철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급격히 이 매수세가 이루어지지 않는, 매수세가 거래가 붙지 줄어들고. 않는 뭐 이런 상황들이 보이고 있는 것이 그런 압박감이 가장 크게 작용했다 이런 생각이 하나 들고요. 또 하나는 역시 이제 그것도 뭐 규제의 어떤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 있지만 최근에 이제 금리 인상 여파가 상당히 많이 미쳤고 앞으로 금리가 계속적으로 좀 올라갈 것이다라고 해서 네. 돈을 빌리는 데에 대한 부담 또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DSL 규제 같은 것들이 계속 나오면서 돈을 조달할 수도 불리한 환경이고 또 지금 사서 있어봤자 지금 당분간은 전체적으로 시장이 좋지 않은 상황이다 해서 한 세 가지가 복합적으로 맞물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매수세가 계속 지속적으로 위축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재미난 좀 의사 한 넘어가서 가지 이제 참- 고원장님 다른 거 좀 네, 여쭤볼게요. 알겠습니다. 이제 우리 재건축이나 시장 상황에 대해서 좀 넘어가고요. 네. 그래서 지금 들어온 게 재건축을 막 막고 양도세 중과 막 막고 막 이러다 보니까 매수가 좀 딴 데로 몰렸어요. 그러니까 그 마용성이라고 하는 동네 신축으로 몰리고 네. 대표적으로 지금 개포 8차 거기는 뭐 그냥 당첨만 되면 뭐 5억인가 6억이라며요. 아, 그렇죠. DH자의 개포 말씀이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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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랬었죠. 네. 그거 왜 이렇게 몰렸어요, 거기? 네, 그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좀 전에 한 본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하나는 재건축 시장을 규제하니까 이 수요가 신규 분양 시장으로 쏠렸다. 네, 소위 이제 풍선 효과다. 우리가 네. 그렇게 한 가지 볼 수가 있고요. 네. 두 번째는 이 분양 시장이 구조적으로 많은 그 전매 차익을 좀 구조적으로 보장하는 그런 문제점이 드러났죠. 네, 예컨대 분양가 규제를 안 한다고 하면서 허그가 사실상 간접 규제를 했잖아요. 네. 이거 주변에 보면 거기 3.3 주변 시세가 어느 제곱미터 정도라고요? 5천만 원 정도 합니다. 근데 주변 이게 시세가? 이거는 4,160에 이렇게 규제를 아, 했거든요. 그럼 뭐 한눈에 소위 시세 차익이 보이니까. 3.3 제곱미터당 거의 한 1,000만 원 가까이. 네, 그렇게 보이니까 이제 물론 전매 제한은 되어 있죠. 입주할 예, 때까지는. 예. 그러나 일단 당첨만 되면 한 뭐 3, 4억에서 많게는 4억이 눈에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몰릴 수 있어요. 이 부분도 사실은 앞으로 좀 제도적으로 개선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당첨되면 로또 청약이 되게 되고. 그러니까. 예,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이 특별 분양 같은 거 보면 소위 말하면 자금도 없는 사람들이 이 당첨이 된 것들도 상당히 좀 문제가 이루어지기도 하고요. 네. 그 얘기가 하나 있더라고요. 네. 그 청약 가점상으로 거기 당첨된 사람들의 수준을 보면 네. 평생 집장만 한 번도 못한 이 정말 서민 아니면 받을 수 없는 가점인데 네. 그런 서민이 어떻게 그 비싼 돈을 대고 대출도 중도금 그렇죠. 대출도 안 되는데 어떻게 그걸 그렇죠. 받느냐? 두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이게 이게 이해 안 가는 네, 부분이었거든요. 3.3 제곱미터당 이게 분양가가 약 14억 원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돈 없는 서민은 아예 청약을 못하라 이런 하나의 부자 청약이 아닌가 이제 이런 얘기가 하나 있고 네. 두 번째는 자금력이 안 되는 사람들이 가점만 내서 가지고 당첨이 됐거든요. 네. 근데 이걸 어떻게 될 거냐? 근데 보았더니 두 가지 얘기가 나와요. 하나는 결국은 이 전매는 안 되지만 네. 음성적으로 결국은 전매 행위를 불법으로 할 거다 하는 얘기가 하나 있고 네. 두 번째는 공투 얘기가 나와요. 공동 투자. 아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이나 친척들이 모아서 가점이 명의는 네 되면 명의로 돈은 하지만 우리가 모아줄게. 시세 차익이 보이니까 나눠먹자. 공동 투자 이런 것들이 그래서 성행하는 뭐 것도 어려운 이유가 말로 됩니다. 사모나 마찬가지다. 사모펀드. 예, 사모펀드를 민간에서 그냥 이루어지는 그 우스갯소리로 사모펀드가 형성이 돼 있다. 강남 투자를 위해서. 네, 공 교수님.
근데 왜 이렇게 공교심리 관련 위원회 다 들어가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시가하고 분양가하고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요? 사실은 이제 정부가 정책을 뭐 올바르게 가지만 가끔 미스할 때가 있거든요. 네. 지금 서울 시내 전역이 투기과열지구고 또 11군데가 투기지역인데 조정대상구역 이상 되는 지역에서는 주택이 없는 무주택자인 경우는 50% 또는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60%까지 대출을 줍니다. 네. 그리고 이제 주택이 있는 경우는 40%로 제한하고 또 대출이 있는 경우 30%로 제한하는데 이번 개포 같은 경우는 9억이 넘으면 대출을 안 해줍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서민층이나 중산층이 강남에 지집하고 하는 마음이 있어도 못 들어가는 거라 네. 이게 좀 잘못되지 않았나는 생각이 들고요. 또 이제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분양가 상한제 지역이 아닌 민간 택지에서 네. 분양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30가구 이상 되는 경우. 네. 이때 이제 그 승인을 내주는 과정에 좀 통제를 했던 거죠. 이게 뭐 사실은 제가 뭐 여기서 이거 말씀드리면 안 되겠지만은 허그의 개입 그 회사의 자발적인 그 규제라고 하지만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네. 일단은 뭐 4,260만 원을 인근 시세에 거의 걸맞게 한번 4,300, 400, 500 해주면 인근 지역은 집가가 또 올라가거든요, 이게. 네. 그래서 아마 통제했는데 이게 이제 올라가는 시장에서 통제하면 점점 더 벌어지거든요, 이게. 네. 하락하는 시장에서는 싼 가격으로 사도 사고 돌아서면 높은 가격이 되듯이 이런 것이 이번 시장에 맞물리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40년 부동산 시장 규제 뭐 이런 것들이 지금 그동안에 한 40년 동안 반복되어 왔지 않습니까? 네. 규제라고 하는 것이 결코 바른 게 좋은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들이 이번 대표적인 분양가 그렇죠. 상한제가 네. 이제 보여준 그런 사항들입니다. 뭐 네. 위에서 눌러서 규제를 한다고 해서 집값이 자율조정돼서 가라앉을 거냐? 바로 이제 이런 부작용들이 자꾸 튀는 문제가 생겨나는데요. 지금 이번에 이제 계속 뭐 이 양도세 중과 조치라든지 이런 것들도 역시 시간이 흘러가면 또 다시 이제 이런 이상한 이제 부작용들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특히 이번에 그런 그 노또 청약의 얘기는 아마 하반기에도 내내 노또 청약이 나올 겁니다. 네. 왜냐하면 기존의 시장은 이미 가격이 올라가 있고 분양가는 자꾸 규제를 하기 때문에 밑에 떨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갭이 유발될 수밖에 없습니다. 뭐 강북이고 어디 수도권이고 간에 전반적으로 집값이 다 올랐기 때문에 새로 신규 분양하는 지역들은 갭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다 바로 못 떠겠네. 그게 정당한 어떻게 보면 정당한 프리미엄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예전에는 가격보다도 더 넘어선 프리미엄에서 그건 어떻게 보면 허수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은 실제 거래되는 기존 주택에 비해서 지금 신규주택 분양가가 낮기 때문에 그 차익을 노린 그런 투기, 그런 노또 청약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더 큰 문제가 앞으로 또 생길 수 있습니다. 새롭고 아주 첨단 시설화되어 있고 하는 아파트가 싸게 분양이 됐는데 네. 앞으로 2년 뒤에 이 아파트가 준공이 되면 이제 기존 주택 가격을 또 넘어설 겁니다. 네. 그러니까 기존 주택과 신규 분양 시장이 자꾸 시속 게임을 하면서 가격은 더 올라갈 수밖에 없다. 뭐 추후에 앞으로 한 2년 정도 되면은 재건축은 이런 아파트들 그냥 있는 아파트 우리 평상 한 4, 5년 된 아파트 그런 아파트의 가격과 새로 준공돼서 지금 좋은 시설이 된 아파트는 당연히 이 아파트가 올라가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격차가 기존에 있는 가격보다는 훨씬 더 올라갈 게 분명합니다. 네. 그게. 그럼 그렇게 기존 된다면 아파트도 또 이제 따라가고. 그렇죠. 규제 이제 또 기존 자체가 또 따가고 이래서 계속 시속 게임을 벌일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조 박사님, 예. 서울에 지금 올해 4월 달에 분양할 때가 어디들이 있나요? 야, 물량이 꽤 되죠? 예, 지금 물량이 꽤 되는 것으로 보여지고 제가 지금 신규 물량은 지금 아직 확인을 좀 10만 못했고, 가구 예, 전국적으로 예, 10만 전국적으로. 가구. 그리고 상당수가 지방에 많고요. 수도권에 있습니다. 그 또 전국적으로 보면은 또 그냥 분양과 관련해서 본다면은 약 한 80개 단지가 이제 분양이 됐는데요. 네. 그런 부분에서 지금 사실은 이제 이야기를 오늘 하다 보니까 주로 서울이나 수도권 중심으로 이야기가 지금 전개가 되고 있지만 네. 지방의 경우에는 상당히 이 분양 자체에서도 이렇게 가격을 갖다 걱정하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분양 자체가 지금 굉장히 힘든 상황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이제 미분양도 지금 이미 이제 6만 가구를 이제 넘어서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사실 그 가운데 지방의 미분양이 거의 5만 가구를 넘었을 정도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가운데 지금 80개 단지가 분양이 됐지만 그중에 33개 단지가 미분양이 나고 있고 또 전혀 분양이 안 된 전혀 그런 단계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마 앞으로 분양이 나온다, 분양 물량은 앞으로도 지금 쏟아질 상황이고 그러니까 지금 원래 입주 물량도 상당히 많은 뭐 44만 호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분양 물량도 지금 상당히 많은 상태에서 곧 한 10만 가구 정도가 또 분양이 된다고 하니까 실제 그런 부분에서 물량은 지금 넘치는 상황으로 되고 있는데 그 분양 시장에 있어서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양극화가 정말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게 건전하고 정상적인 주택이 아니라 정부의 규제는 사실은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위해서 많은 각종 조치나 대책들이 발표가 됐는데 결과적으로 현실로 다가오는 것들
것들은 수도권과 서울의 지방의 양극화라든지 혹은 또 인기 있는 또 사람들이 관심을 끌고 그렇지 않는 곳의 양극화가 자꾸 커져만 가는 그런 식으로 좀 달려가고 주제의 있다는 거죠. 역설이죠. 아, 네네. 고 원장님, 이제 자연스럽게 우리 지방 네. 부동산 시장으로 넘어가서 한번 여쭤보면 네. 지금 부산, 대구, 울산 이런 데는 좀 많이 안 좋죠. 거기 안 네, 좋고 안 좋죠. 세종시는 여전히 좋고 네,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세종시도 좀 꺾였나요? 네, 세종시도 조금 꺾이다가 네. 다시 올라가고 있는데 세종시가 좀 재미난 곳이죠. 이제 네. 정부의 문재인 정부의 가장 큰 혜택을 보고 있다. 뭐 예컨대 네. 공급이 좀 많아서 세종시의 특징이 매매와 전세는 동행하는데 전세는 상당히 약세를 보이는데 매매 가격만 이렇게 또 강세를 보여요. 네. 그게 과기부하고 이제 행안부가 다시 옮겨가겠다. 네. 또 뭐 개헌 얘기가 솔솔 나오면서 뭐 행정수도 얘기가 나오니까 제가 볼 때는 실수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전세 가격이 오르고 매매가 오르는 게 정상인 거거든요. 네. 근데 전세는 이게 오르지 않는데 매매가 오르는 것은 조금 이상현상이다, 과열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두 번째는 이게 부산의 해운대와 대구 수성구가 강남 못지않게 강남 효과를 누렸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최근에 또 변화된 게 부산 해운대 같은 경우도 보니까 2억씩 정도 이제 급락하는 조짐이 나타나요. 네. 수성구는 그렇게까지 떨어지지는 않아도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앞서 그 두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규제 이런 것들 또 시장 침체 이런 것들이 이 지방이 더 심화되고 있고 이런 것들은 갈수록 미분양도 늘어나면서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지방은 이렇게 규제를 할 게 아니라 뭐 조정 대상이라든지 오히려 규제를 풀고 네. 경우에 따라서는 좀 경기를 부양하는 이런 것들도 수요를 북돋움하는 이런 정책의 변화도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 저는 조심스럽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조금 좀 다른 거 경매 시장은 어떤가요? 경매 뭐 그런 얘기 나오대요. 어디 뭐 동탄에 어떤 갭 투자분이 그거를 못 이기고 그게 경매 물량으로 나오자 50몇 차가 한꺼번에 나왔다 이런 얘기도 나오긴 하던데. 그 경매 시장은 전반적으로 부동산 시장이 이제 약세로 전환되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제 경락률이라든지 네. 또 경매가 자체도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그 동탄의 사례들은 참 우리 답답한 우리 부동산 시장의 현실을 그대로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슨 네. 얘기냐면은 상대적으로 동탄 시장 같은 경우는 전세가가 좀 높고 매매가가 상당히 이제 투자를 할 만한 어떤 저가의 어떤 그런 상황이었다고 이제 판단이 되다 보니까 아주 적은 금액으로 한 그때 전세가율이 거의 80%에 육박하는 곳들도 많았던 것으로 네.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매매가 대비 전세가 차이가 별로 많이 나지 않다 보니까 그것을 갖다가 아주 작은 소액의 어떤 금액으로서 굉장히 많은 어떤 주택을 확보할 수 있는 우리 소위 이제 갭 투자라고 하는데요. 그렇게 들어가 있는 상황인데 현재 이제 동탄 그 밑에서부터 이제 올라오는 입주 물량이 굉장히 넘치다 보니까 동탄도 전반적으로 주택 가격이 약세로 돌아갔습니다. 신규 물량이 네네 엄청 그렇죠. 줄었고. 근데 그 상태에서 지금 이제 전세 세입자가 나가려고 할 때 그 돈을 내줘야 되는데 매매가도 지금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전세가도 지금 물량이 넘치다 보니 떨어지다 보니까 이 사람이 사실은 내줘야 되는 금액 자체가 돌려줘야 되는 금액 자체가 보증금을 우리가 못 역전세 날이 지금 되고 있는 거죠. 깡통 전세가 네, 그렇죠. 깡통 전세가 되는 거죠. 그래서 돌려줄 수 없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어떻게 판단을 내리냐면은 그것을 오히려 경매에 넘어갈 수도 있다는 것을 협박 무기로 삼아가지고 해당되는 세입자에게 당신이 이 주택을 그러니까 인수하시오. 네.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인수를 갖다 안 할 수 있느냐? 사실은 그렇게 안 하면 다른 채권자들의 나에 대해서 채권자들이 이것을 경매에 넘길 텐데 지금 경매 시장이 안 좋은 상태에서 경매에 넘어가면은 사실은 전세금도 못 1차 건드리고. 유찰만 되더라도 30% 이하로 또 떨어져 버리니까 네. 그래 되면 당신의 손실은 도저히 복구할 수가 없다. 그러면서 하는데 또 참 신문에 나온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그 갭 투자자가 그 일반 세입자에게 그 집을 넘기면서 그것도 본래의 가격으로 시세로 넘기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또 추가적으로 돈을 조금 더 붙여서 넘기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볼 때는 그 내용이 만약 신문 기사대로라면은 이거는 어떤 하나의 그 비정상적인 거래 질서라는 정도로 그칠 게 아니라 이런 뭔가 어떤 보완이 조치가 좀 필요한 그렇죠. 그런 사안인 거 보여요. 뭐 경매 동탄 얘기 시장에- 나왔으니까 뭐 네.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뭐 사실 지금 동탄은 저녁에 가보면 정말 아무개 아파트인 경우가 많습니다. 뭐 입주 지금 한 달 정도 지금 동탄 2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예. 입주 한 달 지났는데 입주율 한 10%내지 15%밖에 안 되니까 거의 한 동에 뭐 10가구 정도 들어와서
깜깜한 밤이 됐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또 이제 이동탄에 비해서 입주가 그렇게 부진한 이유는 뭐 지금 이제 나온 얘기들입니다. 결국은 전세 보증금 떨어졌고 지금 뭐 한 3천 정도는 거의 다 떨어졌습니다. 그렇게 되면 3천 정도 떨어지다가 보면 집주인은 3천 정도 위에 있는 가격에 지금 전세자를 구해야 되는데 전세자가 없죠. 그러면 이 양반이 지금 새 들어 사는 분이 이사를 가야 되는데 동탄 이신도에서 지금 분양받은 아파트에 입주를 해야 되는데 입주할 수가 없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러니까 뭐 전반적으로 입주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돼 있고 반면에 또 이제 동탄 1신도시 같은 경우들은 지금 평택으로 이주자들이 굉장히 많이 생겼습니다. 삼성의 배후 도시 역할을 했던 그런 지역들인데 그러다 보니까 집을 팔려고 해도 팔리지 않는 상황들이 지금 계속 양쪽에 맞물려 있는 상황이 돼서 그게 바로 이제 수원권에서 또 그동안에 많이 공급된 아파트하고 같이 맞물리다가 보니까 이제 수도권 남부 지역에서는 아마 동탄하고 수원 지역이 가장 어려운 지역이 된 것 같고요. 네. 그게 지금 이제 뭐 상당히 광주권으로 해서 하남권으로 번져가고 있는 수도권도 역시 이제 만만치 않은 시장으로 자꾸 지금 바뀌어져 가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렇죠. 깡통 전세가 깡통 주택으로 또 바뀌고 네. 결과적으로는 세입자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게 아니라 집주인도 이제 결국은 대출금을 갚지 못해서 이런 것들이 뭐 아주 심각하게는 안 나타나더라도 이제 단적으로 화성 동탄 이 신도시에 이미 나타났다. 예사롭지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경매 시장이 전반적으로 그 매매 시장을 두고 볼 때 네. 전월세 가격이 매매 시장의 선행지수거든요. 네. 경매 시장은 후행지선입니다. 가격이 떨어질 때 경매가 잘 될 것 같지만 안 됩니다. 그 이유가 이 경매라는 것은 이제 평가하고 경매 시장에 나오는 동안에 고평가된 물건들이 나와요 지금.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락은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네네. 지금 이제 수도권 위주로 말씀하셨지만은 수도권 지역은 아직 경매 시장은 냉랭합니다. 네. 근데 지방으로 갔을 때 이제 작년부터 하락기에 접어들었던 지방 일부는 경매 시장에 사람이 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그 경매 시장은 아무래도 가격이 좀 떨어진 이후에 시장에 쓰기 때문에 지금 경매 시장 하기엔 고평가된 물건들이라서 사실은 그것도 더 많이 하락하는 걸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별로 쳐다보질 않는다. 네. 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을 더 드리고 싶은데 이제 전세가 방금 동탄 말씀도 하셨지만 기존에 아파트가 있는데 새로운 아파트들이 계속 되니까 전세값이 떨어진 거 아니겠어요? 공급 물량이 근데 증가하는 거기에 DSR 문제까지 겹쳐가지고 무슨 뭐 전세가 지금 완전히 꺾였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거 어떻게? DSR과 전세 이건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앞서 제가 잠깐 좀 설명을 드렸었는데 네. 우선은 이제 전세 가격이 하락하면 역전세난이 나타나고 네. 그렇게 되면 앞서 우리가 살펴본 대로 세입자가 이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깡통 네, 전세가 나타날 수가 있죠. 네, 네, 네. 그런데 이제 전세가 내리면 수요가 감소해서 매매 가격도 하락할 수밖에 없죠. 수요가 감소해서 매매 가격이 하락하지 않으려면 아까 깡통 전세의 문제도 있고 두 번째는 매수자가 이제 실수요자들이 주로 화성동탄은 들어오잖아요. 네네. 새로 신규 수요가 들어와야 되는데 자기 돈이 없으니까 우리나라 사람은 한 37%에서 40% 가량을 집값에 대출에 의존하고 있단 말이죠. 네네. 근데 이제 은행에 갔더니 DSR로 그래서 소득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 대출이 또 많이 감소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대출을 받지 못하니까 실수요가 집을 사서 들어오기도 어려워져요. 그럼 결과적으로 처음에는 전세 가격이 내려서 세입자만 깡통 전세로 바뀌었지만 결국은 깡통 주택으로 바뀌어서 이제 세입자와 이 말하자면 집주인 모두 루저가 되는 이런 악순환이 나올 수도 있죠. 자, 그 지금 전세는 그 동탄 말고도 나머지 지역도 전반적으로 하락세인가요? 그렇습니다. 서울 지역도 지금 전세가 꺾여 있는 그런 상태죠. 네. 그거는 이제 전세는 사람들이 이미 어떻게 보면 고점을 찍었다. 항상 주택 시장이 또 하나 재밌는 현상이 아까 고원장님도 얘기를 하셨지만 전세가 먼저 치고 올라가고 그 다음에 이제 매매가가 뒤치어서 올라가는 네.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매매가가 이미 올라가고 치는 현상이기 때문에 전세가는 앞으로 좀 더 안정될 수 있는 소지가 충분히 있는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뭐 실제로 지금 준공되는 물량들 그리고 준공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입주하는 물량들이 그들 감안하면 서울권도 시장이 당분간은 안정세로 갈 소지가 상당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서울권 같은 경우에도 당초에는 여러 가지 가격 상승세가 굉장히 이제 두드러지면서 안정권이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지방에서 그게 수도권에서도 저 남부 지역에서 올라오는 그 물량들로 인해서 전세 가격이 약세로 돌아서고 있는 데다가 서울 주변에 이제 다산 신도시라든지 별내 신도시라든지 이런 쪽에 입주 물량들도 상당히 많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서울 외곽의 서울 쪽의 전세 가격이 상당히 이제 고 전세가로 해서 힘들었던 분들이 이런 쪽들이 또 서울 외곽으로 신도시 쪽으로 또 신규 아파트가 있고 하니까 그런 쪽으로 많이 빠져나가면서 전반적으로 전세 시장 자체의 수요층들이 많이 이제 소멸됨에 따른 어떤 가격 약세 이런 부분들이 한동안은 아마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5년 서울도 8개월 만에 전세가 강남도 전체 네. 떨어졌는데 이번 주에 본부장님 강남 사구도 전세가 떨어졌어요. 예, 거기 이게 상당히 그 2012년도 8월 이후에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3월달 자료를 보면은 5년 7개월 만에 0.08%가 떨어졌습니다. 이 떨어진 낙폭은 뭐 크지 않다고 할 수 있지만 이제 의미가 굉장히 크지요 이게. 이 공급량이 늘어나서 이제 전세 가격이 하락한 경우도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 매매 가격이 많이 올라서 거기에 부담스러워서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이 더 벌어진 그런 현상도 나타나고 있어요. 그것도 있고 이제 그 경기도와 인천 지역으로 그러니까 주거비 격차죠. 그러니까 주거 이동이 활발하게 주거 이동이 일어났고 이 전세 수요의 분산이 일어났다. 네. 그다음에 이제 강남권마저도 헬리오시티라고 그래서 그 가락 유명한 시형 아파트가 망가고 되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또 이 하남 미사나 위례 신도시 입주가 지금 최근에 본격화되고 있거든요. 네, 그렇죠. 그렇게 되니까 이런 현상은 강남마저도 그러니까 공급이 이 부족한 강남마저도 과거에도 이게 10년 전에도 나타났었어요. 반포하고 잠실이 입주가 시작될 때 그때도 전국 전세가 한 2, 3년 정도 상당히 약세를 보였던 적이 그러거나 이제 이게 지금 재건축이나 재개발 사업이 활발하게 일어나야 이주 수요까지도 같이 겹치게 되는데 네. 정부가 그거 지금 좀 계속해서 지금 정부가 규제를 하기 때문에 이주 수요가 이제 앞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다. 그러면 장춘 의원님 지금 역전세난은 아주 일부 지역 이외에는 역전세난 문제는 없겠네요. 그렇습니다. 뭐 지방권에 지금 과잉 공급된 그런 지역들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뭐 수도권 지역에서 신도시급으로 건설된 아파트들이 지금 대거 입주를 시작을 했기 때문에 네. 거기서 오는 이제 이 기존 단지와의 격차가 커서 대개 신규 단지 지금 뭐 잠실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신규 단지가 입주할 때는 전세금이 주변에 있는 단지보다는 빨리 채워야 되니까 집주인 입장에서는 한 20% 정도 밑에 기저가 확 가라앉게 되거든요. 금매. 예, 그래서 이제 급전세를 놨다가 2년이 지나면 그게 또 한꺼번에 올라가서 이제 전세금이 굉장히 상승했다. 퍼센트 때 지금 뭐 이게 가라앉았다가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상승하는 효과가 나타나는데 바로 이제 그런 것들이 지금 이제 주변에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근데 그럼 기존에 전세를 놨던 집주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 지금 그렇죠. 긴장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굉장히 그쪽으로 이사 간다고 집도 새 집일 거고 이사 간다고 공급 물량이 돈을 이제 더 아주 내줘야 많은 지역에서 역전세난을 염려할 걱정이 있지 그렇지 않은 지역은 뭐 관계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DSR도 그 이주비라든지 전세금 대출이나 또는 중도금 대출은 규제 안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그 서울 지역이나 또는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는 뭐 역전세난 걱정 안 해도 되는데 동시에 입주 물량이 많이 나오는 지역 이런 적이 문제입니다. 네. 근데 그거 자. 바로 가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 아까 본부장 그런데 이사 가면 되는데 왜 그런가 하면 급속히 강남 같은 경우는 그게 2년 지나면 전세가격이 급등할 가능성이 많아요. 그때도 다시 이사 가면 되죠. 아니 근데 일단 그렇지가 2년 동안 싸게 살고. 아니 뭐 자녀도 있고 직장도 있고 이래가지고 그게 굉장히 뒤에 가서 곤욕스러운 환경이 그럴 수 있겠죠. 예. 네. 자, 어쨌든 이제 다음 문제 넘어가죠. 왜냐하면 이제부터는 지금까지는 지금 진행 상황에 대해서 본 거고 이제부터 이제 전망을 얘기해야 될 타이밍이 왔는데요. 사실은 정부가 내놓은 거의 모든 제도들이 전부 다 이제 시행되는 시기가 들어왔잖아요. 어떤 건 좀 미리 시행된 것도 있고 어떤 건 했지만 정부가 최종적으로 이때부터는 모든 제도가 다 시행이 될 거다라고 내놓은 게 4월 1일이잖아요. 네. 4월 1일이 됐습니다. 됐는데 예를 들면 뭐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이런 거는 몇 개 단지가 모여서 위헌 소송도 걸고 뭐 했습니다만 이거 판결 나려면 이번 정부 끝나야 될 때쯤 될 거니까 뭐 그거는 별 의미가 없을 것 같고 현재로서는 다 두들겨 맞은 거란 말이에요. 어쨌든 자 이렇게 두들겨 맞은 상황에서 지방은 뭐 워낙 안 좋으니까 치우고 수도권 매매 시장 어떻게 될 건지 돌아가시면서 한 번씩 난 이렇게 될 거라고 본다. 네. 짧게 한번 돌아가서 얘기해 서울 주시죠. 수도권이 이제 어떻게 보면 가장 문제였죠. 네. 네, 뭐 이렇게 비유하면 어떨지 몰라도 총알을 있는 대로 다 쏘아서 시장을 지금 파괴한 상태입니다. 결국은 네. 한 발, 두 발 쏘아서는 안 죽었다고 생각이 드니까
거기다가 이제 연발로 다 쐈죠. 연발 정도는 네이팜을 그렇죠. 이렇게 뭐 퍼부은 제거축 것 같은 경우는 그냥 6방을 동시에 쏘니까 지금 완전히 죽은 거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볼 때에 겉으로 한동안은 시장이 정말 시체처럼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 점점 가면 갈수록 굉장히 약세권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다만 이제 그게 시기적으로 언제까지 적어도 한 2, 3년 동안은 그럴 가능성이 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뭐 네. 길게 보면 그렇고 뭐 짧게 보면 한 1, 2년 동안은 갈 거다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부동산 시장이 과거 역대에 우리가 움직여온 각 정부를 거치면서 정책을 해온 것들을 보면 결국은 정책이 규제로 갔고 규제가 시장에 완전히 바닥으로 엎드리고 나면 또다시 풀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갔거든요. 이게. 네,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제 규제라고 하는 것이 후유증이 더 만만치 않게 나오기 때문에 네. 적당한 규제로 자율 시장을 움직일 수 있도록 시장 기능도 생각해 주면서 가야 되는데 지금 이제 또 이미 그렇게 되어 있는 시장은 아니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잠재적인 에너지가 계속적으로 고일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고 네. 그런 것들이 이제 2, 3년이 에너지가 축적되다가 보면 결국은 또 한 방에 또 이제 시장이 무너지면서 또 가격이 또 상승하는 이런 구조로 나타날 수 있는 개연성이 크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결국은 지금 이 정부 들어와서 계속 규제를 했지 공급을 늘리는 방법들이나 이런 방법들은 전혀 나오지 않았거든요. 그 규제가 공급을 줄이는 규제였죠.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럼 장 총장님 말씀은 당분간 부동산 시장은 약세를 갈 수밖에 없는데 그 시간이 그 완전히 죽은 시장이 아니라 에너지를 축적해서 어딘가 지금 터질 곳을 찾게 네. 될 것이다. 네. 네. 구 원장님. 저는 장 총장님 말씀에 이어서 그러니까 이 정책뿐만 아니라 이제 금리와 수급과 심리 이런 것들도 좀 동시에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두 번째는 우리나라 주택 경기의 경기 순환 변동을 보니까 지난 3, 40년간 이게 빅데이터의 분석 결과죠. 10년 주기설이 이제 뚜렷하게 발견이 됩니다. 예컨대 5, 6년 집값이 상승하면 4, 5년 하락은 아니지만 하향 안정되는 사이클이 주기적으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수도권을 보니까 2013년에 바닥을 찍고 올라갔어요. 네. 이걸 본다면 올해가 고점 내지는 변곡점이 될 확률이 높다 이렇게 보여지고 강남 같은 경우에는 세분화해서 보면 2012년 하반기에 바닥을 찍은 것으로 조금 일찍 나타났죠. 그래서 지금 현재 고점을 지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좀 보여지고 강북 지역도 마용성이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앞서 살펴보았습니다만 네. 많이 올랐던 지역들도 적어도 고점이 임박 내지는 근접한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내다보고 있죠. 네. 그다음에 수도권 같은 경우는 이제 많이 오르지는 않아서 적어도 그래도 올해 하반기 정도가 수도권도 경기도와 이제 북부 남부를 조금 구분할 필요는 있습니다만 어쨌든 올해가 고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 10년 주기설에 따르면 변곡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 그렇게 보면 앞으로 부동산 경기는 한 2, 3년 정도는 조금 가라앉는 시기가 올 것이라고 저는 내다보고 있고요. 다만 이 강남처럼 이렇게 급등했고 버블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보이는 지역은 1, 2년 정도 급락도 할 수 있는 변동성이 큰 시장이 나올 것 같아서 상당히 좀 주의가 요망된다. 신중한 자세가 요망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공 교수님. 두 분이 이제 그 좀 거시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네. 미시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월 1일부터 양도세 중과세로 인해서 임대사업자 등록을 내는 사람들은 매도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럼 시중에 이제 매물이 좀 없겠죠. 1가구 1주택자가 주택을 매도하는 경우는 거의 드뭅니다. 단지 이제 일시적으로 1가구 2주택자들이 주택을 내놓을 확률이 높고요. 그래 되면 시장은 그 매물 풍기 현상으로 거래 절벽까지도 갈 수 있지 않겠나. 단기적으로는 그렇게 보여지고요. 또 하나의 그 양극화가 벌어질 수 있는 것은 이 무주택자나 주택을 구입해야 될 사람들이 신규 분양 시장으로 몰릴 확률이 높습니다. 이제. 네. 그래야 된다 그러면은 역시 재고주택 거래 시장은 이제부터는 좀 하향 안정세로 가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네. 특히 거기에 그 주도적으로 가격이 하락할 수 있는 물건 중에 하나가 재건축 시장이 아니겠나. 당분간 재건축은 뭐 이번 정부에서 어렵다고 봐야 되니까요. 네. 이번 정부 앞으로도 뭐 3, 4년, 4년이 더 남았기 때문에 이 시장이 오히려 하락을 주도하지 않겠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두 박사님. 예, 저는 뭐 같은 이야기들은 대부분 비슷한 공감하는 이야기고요. 전반적으로 그동안에 우리 부동산 시장을 지탱해 왔던 것은 물론 공급 부족도 있지만 가장 근본적으로 저는 저금리 기조가 오랫동안 부동산 시장을 버팀목으로서 했던
바탕에 있었다는데 그게 이제 종식을 앞두고 있고 앞으로 금리가 인상적으로 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에 따른 투자자들의 부담 혹은 또 보유하고 있는 분들도 대출을 많이 받았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부담이 클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네. 그런 부분들이 주택시장의 에너지를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좀 작용할 것 같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제 여러 가지 규제나 이런 것들이 다 나왔지만 아직까지 이제 보유세 부분, 즉 보유를 버티는 쪽에 있어서도 상당히 그 통증을 많이 강하게 하는 그런 부분이 일부 남아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고려할 때 앞에서 전망하신 그 정도 시기 혹은 길어진다고 하더라도 이 정부의 말, 보통 우리가 예전에 그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그 정부에서 보면 규제를 강화했을 때 효과는 거의 이제 정권 말기에 나타났기 때문에 그런 정도. 그래서 앞으로 짧게는 한 2, 3년 혹은 길게는 이 정권 끝나는 한 4, 5년까지는 그 시간들이 조금 연장될 수도 있다.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전반적으로 다들 앞으로의 부동산 시장은 다소 좀 어둡게. 그 거의 원자폭탄 맞은 듯한 아니, 그런 돈은 아니고요. 아니요, 그러니까 규제에 원자폭탄을 맞다 보니까 뭐 환경 전체가 다 그렇죠. 네, 뭐 이렇게 국제적으로도 보면 지난 1월에 다보스 포럼 그 국제 경제 전망 유명한 사람들 다 모였지 않습니까? 예. 그때도 역시 이제 이 글로벌 자산 시장이 올해 말 정도 네. 늦어도 내년 상반기 안에 자산 시장이 이제 꺾일 거다. 그건 여러 가지 이제 금리나 이런 것들 네. 감안해서 생각했겠죠. 경제 성장률이나. 네. 그런 것들 그래서 좀 보면 여쭤보면 거의 마주가는 네. 것 같아요. 좀 여쭤보면 뭐냐면 이제 자 우리 부동산 시장은 뭐 대단하게 꺾이지는 않지만 그래도 안정 단계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보시는데 근데 지금 우리 규제가 나온 거나 이런 것들을 보면 몇몇 말하자면 주식으로 치면 몇몇 종목에 집중돼서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좀 그 안 좋게 보는 거는 재건축 쪽은 전부 다 지금 안 좋게 보시는 것 같으니까 거기에는 뭐 더 이상 토를 달 필요가 없는데 그럼 다른 부분들은 어떤가요? 신축이라든가 뭐 신규 분양이라든가 뭐 재건축이 안 되면 재개발이라든가 또는 뭐 리모델링이라든가 그런 쪽도 좀 가능성이 있나요? 그렇죠. 늘 보면 이제 반사적 이익을 노리는 곳이 있죠. 앞서 우리가 논의했던 분양 시장이 청약 시장이 대표적이죠. 네, 지금 왜냐하면 청약 시장 너무 좋잖아요. 네, 왜 그런가 하면 이제 새주택과 소형 새주택을 선호하는 주거 트렌드가 굉장히 강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1순위 통장을 가진 사람들이 1,000만 명이 넘잖아요. 여전히 네. 내 집 마련하겠다는 수요가 잠재 수요가 아주 풍부하고 또 청약은 계약금 정도와 이제만 있으면 9억 원이 이내에 있으면 갈 수 있고 무엇보다도 정부가 판을 깔아 놓았어요. 분양가에 간접 규제를 하는 바람에 주변 시세보다 낮게 지금 분양가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그 청약하는 입장에서는 위험성이 전혀 없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로또라고 불리는 저건 무조건 많은 차이. 버는, 네. 그래서 분양 시장은 여전히 인기를 끌을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보여지고요. 두 번째는 앞서 우리 이제 권 교수님은 이제 그 경공매가 이제 후행성이 있다고 오르신 말씀을 했는데 내년 정도 들어가면 제가 볼 때는 경공매 물량 우리가 전세 깡통 주택 얘기를 한 게 바로 그것인데 이제 금리도 오르고 보유세도 강화되고 이제 안 나온 얘기잖아요. 앞으로 나올 얘기들인데 이렇게 된다면 실제로 그 대출금을 갚지 못한 깡통 주택이 다시 경공매 시장에 출시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저가에 내 집 마련할 수 있는 기회는 항상 위기는 또 기회잖아요. 그렇죠. 누군가에 네. 이분들은 아마 제가 볼 때는 1, 2년 내년 이후에는 그렇게 신규 청약이나 경공매를 통해서 내 집 마련할 기회가 열리니까 너무 실망할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권 교수님, 그 재건축을 막아버리면 좀 아까 이제 신축 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또 뭐 경공매 얘기도 했는데 재개발이나 리모델링은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으세요? 그 아파트의 가격이 올라간다는 얘기는 건축비가 올라가는 게 아니고요. 토지 가격이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제가 볼 때는 정부가 아직 토지 시장은 이제 규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 16조 정도가 시중에 풀립니다. 네. 그러면 토지 시장이 좀 과열될 수가 있거든요. 네. 아마도 이제 신축 아파트 청약 시장하고 토지 시장으로 이 유동 자금이 좀 옮기지 않겠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그때 제가 좀 보태서 이 말씀을 드리면은 청약 통장 같은 경우는 지금 굉장히 이제 과열되고 있는데 정부가 현재 이제 후분양제로의 전환을 자꾸 검토를 하고 있고 입법 네. 추진을 하고 있으니까 통장을 가지신 분들은 가능한 한 빨리 사용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후분양제가 되면
그렇죠. 통장은 소용없나요? 청약제도 그렇죠. 자체가 이제 무효. 근본적인 변화를 겪게 되면서 청약 통장 자체가 기능을 거의 상실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 물론 이제 100% 후분양제가 아니라 80% 정도의 공정 후에 분양하는 방식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약간의 어떤 사용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만 어쨌든 상당히 효용 가치가 떨어지는 상황이 될 거고요. 네. 지금 이제 재건축 규제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부동산 시장의 약세가 되다 보니까 이제 대체 투자 수단이나 혹은 대체지로서 이제 우리가 재개발 쪽이나 리모델링 쪽을 많이 관심을 두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네. 지금 재개발 쪽은 서울 지역의 경우를 보더라도 상당 부분 강북 지역에 몰려 있었고 그쪽에는 그동안에 사업성이 많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구역 해제들이 대부분 돼버려 가지고 네. 구역 해제 이후에 각자 개별적인 어떤 개발 행위들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다시 재개발로 돌아가기 환원되기가 쉽지 않은 상황으로 이미 되어 있습니다. 아.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렇다. 이제 리모델링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리모델링은 어떤 우리가 재건축처럼 일반 분양물이 많아서 굉장히 조합원들이 부담을 갖지 않고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네. 실제 주머니에서 돈을 내야 되는 상황들이고 네. 그동안에도 그런 어떤 그 소요되는 경비 등 부담으로 인해 가지고 잘 안 되고 있는 것을 정부가 수직 정축까지 해서 그렇게 네. 3계층을 더 추가하는 쪽으로 해서 최대한 일반 분양물을 만들어서 비용 절감을 해주려고 노력을 해왔습니다만 여전히 그 일기 신도시의 대표적인 분당 지역을 보더라도 사실 사업 추진이 그렇게 원활하지는 못한 상황입니다. 네. 우리 서울의 경우에 아마 서울 도심지 내에 두 군데가 사실 성공적인 그런 걸 마쳤는데요. 리모델링은 결국은 리모델링 사업이 종료 후에 그 해당되는 주택의 가치가 시장에서 아주 높게 평가받을 수 있는 경우에만 충분히 사업성을 가지고 추진할 수 있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기존의 재건축으로 인해서 많이 그 수익을 얻었던 그 구조에 익숙해져 있는 많은 분들이 아마 리모델링이라는 사업을 통해서 본인들이 초기에 또 부담을 해야 되고 그것을 끌고 가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재개발이나 리모델링 자체가 많은 시장의 기대에도 불구하고 재건축을 대체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난관들이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기존에 재건축을 추진하던 데가 리모델링으로 돌아선다 하는 건 굉장히 특이한 경우가 될 것이다. 그렇죠. 근데 뭐 이촌 같은 데는 지금 리모델링으로 전격 선언을 했잖아요. 네네네. 그죠? 그다음에 강남의 그 저기 대치 2단지 네네. 리모델링으로 가는 것 같은데요. 네. 우리도 그죠? 그러니까 지금 서울 시내 음. 강남 지역이나 혹은 한강변에 있어서의 경우에는 사업성이 충분히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충분히 있다. 네, 그러니까 그래서 진행하고 있는 데는 주목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예, 그렇죠. 그렇지만 그렇죠. 재건축을 추진하던 데가 리모델링으로 바뀔 거를 생각하고 여기는 들어가는 거는 쉽지 곤란하다. 않습니다. 예. 사실 그 리모델링 자체도 자본적 지출이 재건축이 한 반 정도 들어갑니다. 네. 근데 그렇게 들어갔는데 공사가 끝나고 난 이후에 집값 상승이 없으면은 리모델링 안 하거든요. 소용없죠. 그리고 이제 그 이 재건축을 규제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재건축은 도시 기반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노후 불량할 뿐이고 네. 재개발 사업은 규제하지 않는 이유가 똑같이 도시 기반 시설이 되어 있지만 노후 불량한데 아주 매우 열악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골목길을 넓혀서 큰 도로를 만들거나 공공용지나 공원이나 이런 것들 만들다 보니까 전체 토지의 약 한 42% 정도가 공공용지로 나가야 돼요. 네. 그 나머지 부분만 가지고 가용 토지가 되다 보니까 수익성이 많이 떨어지죠. 네. 2003년도 도시및 주거환경 정비법이 시행된 이후에 2006년도 6월 30일까지 서울시가 1,300군데의 정비사업주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게 한 뭐 준공된 것도 있지만 반 정도가 해지하거나 끝나고 네. 700군데 정도가 있는데 서울시가 약 한 370군데 정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역시 한 또 반 정도가 재개발 사업지구입니다. 네. 이 재개발 사업지구는 아무래도 뭐 지금 현재 그 도시주택 누릴 정책이 서울은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향후에 그 전망이 좀 불투명하고 이 도시주택 누릴 정책도 이번 정부가 추진하는 게 4가지 유형의 51구까지 그 모델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물론 재건축 재개발 사업이 있지만은 대부분은 주거환경 개선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틈새 시장이라고 보면은 저는 이제 상가 쪽하고 특히 단독주택, 노후 단독주택 쪽으로 좀 몰려갈 수 있는 소지. 벌써 뭐 그런 부분에 징조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뭐 반포나 이런 데 보면 기존에 있는 아파트가 지금 평당 1억대 정도 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땅값이 이미 뭐 수천만 원대 이상씩을 다 올라갔다고 봐야 되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노후 낡은 단독주택지 이런 지역에 가면 여전히 뭐 3천만 원대 정도 가는 그런 땅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땅들을 구입을 한다면 뭐 아파트하고 용적률 비교를 해봐도 벌써 네. 3천만 원대면 충분히 수익성이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네. 그것이 바로 이제 거기다가 헐고
뭐 다가구를 짓는다든지 단독을 잘 짓는다든지 상가주택을 짓는다든지 하는 형태로 간다면 그것이 바로 또 도시 재생과 같이 맞물리는 지역이라고 그러면 상당히 뭔가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지역이 많을 거다. 그래서 조그마한 소규모 건축사들 중심으로 해서 그런 틈새 시장을 개발을 해서 뭐 자금 있는 사람들하고 연계해서 하는 그런 개발 사업들을 최근에 많이 구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 한 가지 좀 예. 덧붙이면 이어서 그 다가구 주택 좋아요. 일본을 보니까 지금 도시 재생 지역이나 신설 역세권의 다가구가 저는 아파트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20년 앞서인데 보니까 다가구 주택을 잘 고르면 아까 땅이 있고 여기에다가 거주도 하면서 임대 수익도 노리는 일석이조 이 네. 부분을 좀 신설 역세권입니다. 기존 역세권 GTX-A라든지 9호선 연장이라든지 신분당선 연장선 지금 앞으로 이런 것들이 많이 지금 SOC가 계획이 되어 있거든요. 네. 이거 꼭 좀 유념해서 보시고 이미 역세권은 이미 가격에 반영돼 있다는 점. 따라서 신설 역세권에 간다면 15에서 23% 정도의 가격 상승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 그다음에 아파트보다는 이제 우리 은퇴 뭐 저도 여기 해당이 됩니다만 땅을 이제 정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여기에다가 이제 다가구를 가지고 있으면 거주도 하고 임대 수익도 쏠쏠하게 노리는 네. 일석이조 금상첨화. 그다음에 한강변 쪽도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상당히 자산 증식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저도 근데 지금 아파트 하나 팔아가지고 다가구 건물 가능합니다. 통째로 갖는다는 게 가능합니다. 가능해요? 왜냐하면 3천만 원 가능합니다. 정도라고 말씀하실 때 60평이면 18억이잖아요. 네. 그런데 전세 보증금하고 월세, 보증부 월세를 하면 절반 정도면 가능합니다. 예컨대 잠실에도 저는 유망한 지역을 한 서너 군데 꼽고 있는데요. 잠실의 방이나 석촌호수 주변 거기 제1롯데 월드에다 이제 9호선 같은 것들이 들어가거든요. 네. 지금 이제 그 송파로 가죠. 올해 말로 예정이 돼 있는데 이런 곳들은 평당 지금 3,000에서 3,500 정도 합니다. 땅값이. 네, 네. 그런데 보니 절반 정도가 있으면 거주도 하고 임대 수익도 노리고 또 신설 역세권이 되면 아무래도 유동 인구도 증가하잖아요. 예, 그런 면에서 땅값과 월세도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죠. 그런 거 지난해- 저한테만 좀 그러니까. 조용히 말씀해 주시지. 이 그래. 방송에서 얘기하시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지난해 이제 그렇네. 보니까. 지금 일본 네. 지점 얘기했는데 네. 일본 동경에 가서 실제 이제 그런 사례들을 좀 몇 군데 이렇게 봤는데요. 네. 우리는 쉐어하우스가 좀 힘들고 못 사는 사람들이 쉐어하우스에 들어가서 방 하나 가지고 뭐 부엌 같이 쓰고 이런 걸로 우리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네. 일본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이 대부분 다 쉐어하우스를 쓰고 있었습니다. 네. 그게 지금 말씀하신 다가구주택의 형태를 다 띠고 있는데 네. 그게 뭐 일본의 동경에 처음 와서 자기가 뭐 음악 하는 사람들하고 또는 자전거 타는 사람들하고 같이 어울리고 싶다면 자전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쉐어하우스를 같이 다 쓰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조금 더 고급 쉐어하우스 이런 형태로 진다면 충분히 우리나라도 그런 수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네. 그래서 그 정부가 지난 2월 9일부터 빈지 및 소규모 주택 사업 특례법을 시행하면서 한 가구 두 가구도 재개발 재건축을 할 수 있게 법을 고쳤습니다. 네. 그리고 1층을 필요로 하면서 주차장을 개방하면 용적률도 인센티브를 줍니다. 향후에 아마도 이 그 공동주택 중에서 아파트 시장보다는 이렇게 단독주택을 새로운 리모델링이나 새로운 재개발하는 이런 사업이 좀 더 활성화되지 않겠나. 또 이것도 또 정부가 또 자금 지원까지 해줍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좀 더 여쭤보면, 자 이제 더 얘기는 대부분 다 하실 것 같아요. 다 하신 것 같은데 금융 쪽에서는 DSR이 뭐 아주 강력한 제도인 것 같고요. 다음에 DSR 아니어도 뭐 LTI, DTV를 다 낮추는 상태고, 그러니까 더 이상 대출을 편하게 받기는 쉽지 않은 상황인 것 같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 들고 있는 사람이 또 몰려는 나오더란 말이죠. 그래서 이게 정말 실제로 효과가 있을 건지 앞으로 지금 진행이 되는데 뭐 그거 DSR 주의니까 아까 뭐 공투요? 뭐 그런 거 한다며요. 그러니까 피해가는 방법들 다 찾아오더란 말이죠. 두 번째는 그 양도 차익의 과세를 지금 뭐 심하게 하겠다. 2개, 3개 가면 세율이 뭐 굉장히 높아질 텐데 그러니까 안 판다. 이러고 나오는 거고. 또 장기 보유 특별 공제가 없어진 게 사실 타격이 굉장히 큰 거잖아요. 그 사실 제일 타격이 큰 건데 그거 없앤다 그랬는데 뭐 나중에 다시 생길 수도 있지 뭘. 이거 아니에요 지금. 이 실제 효과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두 박사님부터? 네, 지금 이제 물론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제도들로 인해 가지고 정부가 상당히 이제 효과를 가지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정부가 약간 이제 오류를 범하고 있다는 것 중에 하나는 일단 시중에 부동자금이 가계부채의 증가와 함께 부동자금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 기준 말로 해서 보면은 부동자금이 그 단기성 부동자금이 1,060조에 해당될 정도로 네. 상당히 많은 자금들이 있기 때문에 정부가 어떤 그 규제를 대출을 통해서 규제하는 부분들은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그 칼날은 서민들에게 많이 고통을 주는 쪽으로 돼가고 이렇게 있어서 시장에 적용이 이제 쉽지 않은 상황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부가 다주택자 부분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상당히 오랫동안 보유하거나 정리하거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수단들을 강구하는 가운데 임대사업자 등록을 했을 때 8년간 정도의 어떤 그 해당되는 부분을 소유권을 이제 이전을 못한다는 그런 제약이 있기는 하지만 상당 부분 이제 취득세부터 시작해 물론 처음 취득을 하는 경우를 이제 포함합니다만 그래서 취득세부터 시작해서 보유에 따른 재산세라든지 또 나중에 양도소득세 부분에 대한 중과도 피할 수 있고 또 일부는 이제 그 규모가 작고 하는 경우에서는 장기보유 특별 공제 혜택을 네. 또 주고 그런 정도들이 상당히 다양한 내용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제가 볼 때는 과거와 같은 어떤 그 주택을 보유함으로써 시세 차익을 노리는 그런 쪽보다는 이제 전반적으로 임대 소득을 위주로 하는 그런 쪽에 소유자들도 어떤 마음 자세를 바꿔야 될 것 같고요. 네. 정부도 이것을 갖다가 이제 가장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정부는 부동산 즉 주택을 보유하는 것 자체를 어떻게 보면은 이념적으로 부정적으로 보려는 그런 시각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각 자체를 좀 바꿔주면서 그래서 정부와 국민 모두가 부동산 시장에서는 새로운 시대에 걸맞는 어떤 우리가 어떤 설정을 갖다 만들어 놓고 그렇게 한다면은 우리가 부동산 시장을 앞으로 부정적으로만 볼 건 아니고 하나의 선진화된 모습의 모델로서 정착하는 동안에 불가피한 통정 정도로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잘 알겠고요. 권 교수님. 다음 질문이 있습니다. 네. 제 질문이 있습니다. 그 이제 이런 여러 가지 규제니 뭐니 이런 거 가지고 매도자가 매물을 이제 안 내놓는 상황이 올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거래 절벽이 올 것 같긴 한데 이게 수요가 완전히 죽어서 거래 절벽보다는 매물이 없어서 거래 절벽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그렇죠. 그러면 부동산 가격은 올라가는 거 아닌가요? 오히려 이제 이론상은 올라가야 되는데 오히려 그 주택 시장에서는 거래가 없으면은 급한 사람도 팔지도 못하기 때문에 가격이 떨어질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게 되면은 4년 또는 8년 동안 매도를 못하게 하는데 매도할 수 있는 방법은 임대사업자에게 팔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대부분 임대사업자를 등록했기 때문에 그들끼리의 리그가 또 벌어질 수 있어요. 네. 그다음에 그들끼리의 리그에서는 양도세부터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다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이런 문제가 있고요. 아까 우리 두 박사 말씀하신 대로 이제 DSR 같은 경우는 서민들에게는 오히려 더 부담스럽고 더 칼날이죠. 더 칼날이 될 수 있고요.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재건축 안전진단 강화가 강남을 잡겠다고 했던 것이 전국적으로 다 적용됩니다. 이게 지금. 네. 그래서 지방 같은 경우도 사실은 한동안 신상품이 없어서 신상품을 바라는 수요자들에게 새로운 공급이 없는 그런 또 현상을 만들지도 않겠나. 그래서 정부가 이참에 뭐 새로운 그 정책을 내놓긴 뭐해도 지역별로 그 주거 환경이나 주거 실태를 조사해서 거기에 맞는 정책을 내놔야 됩니다. 어쩌면 그 가격을 잡기 위해서 재건축 그 안전진단을 강화했다면 강남만 하든지 서울만 하든지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정적으로 이제 모자를 씌우는 바람에 지방도 그렇지 않아도 경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또 한 번 더 이렇게 폭탄을 준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잘 알겠습니다. 자, 메인 토크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외신 인사이드로 넘어가겠습니다.